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할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교육원에서 되게 방대한 표준교재로 두권교재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시면 뭐 2권, 3권까지 되고 그리고 뭐 좀 쉬울 줄 알고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2번, 3번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2008년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쉽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유튜브로 좀 강의를 찍어 주십사 교재를 좀 압축된 거, 축약된 거 교재를 좀 출판해달라 뭐 이런 문의는 되게 많았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걸 좀 실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을 잘 외워서 요양보호사 시험 우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화이팅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목이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다 보면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 노트라 그래서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입니다. 작심 3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죠. 자,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같은 걸 보여드리면요. 요런 것들을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자세히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강의에서 자세히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나가냐면요. 자, 제 1장입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는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나 그 다음에 65세 미만으로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대상이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거나 나이로 노인이란 말이에요.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노화 과정을 거치겠고 노년기의 특성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대상자를 잘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현실은 어떤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해야 되는 뒤에는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강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쪽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통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입니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이렇게 해서 노인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행동도 연결되고요. 이게 심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 노화가 이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화의 과정이나 이 결과가 어떠냐면 결국에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사회적 기능이 기능적으로도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잘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걷기가 불편해. 그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미치죠?
그래 기능이 우리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이제 약화된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그 도움을 누가 줄까요? 원래는 가족들이 이제 보통 줬었어요, 과거에. 그쵸? 그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인의 기여 보시면요. 여기 경제적 기여, 제가 여러분 요거 요렇게 필기를 하고요. 바로 요렇게 뒤에 필기를 위해서 집중도를 위해서 요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부분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노인의 기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뭐냐면, 자, 65세 이상 우리나라 뭐를 일으켰다?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고 1945년까지 1950년부터 이제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 직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경제개념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여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정치적 기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에도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접 선거는 모든 나라가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식민지 전쟁을 동시에 겪고 자주적으로 물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성장, 이 앞에서 했었던 경제성장과 그 다음에 민주화, 그쵸? 요걸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를 재건하려고 이제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들어갔을 때 보통 대한민국의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거기에 선두가 누구였다? 기여를 했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다. 자, 노인입니다. 자, 노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냐면요. 자, 여기 앞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기여인데 이게 결국엔 사회적 기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된 분들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1997년에 우리의 나라 외환위기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IMF거든요. 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에서 우리나라 금방 빚 청산하고 지금 오늘날 같은 OECD 국가로서 아주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물론 그 전에 OECD 국가 가입하긴 했지만 OECD에 가입해도 지금까지 이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킨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한류 같은 것들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기여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노인의 기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체크 포인트입니다. 왜 나올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노인분들이 우리가 있게끔 만들어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 요즘 리스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국말로 하면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바지한 노인분들의 기여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한 노화 보시면요. 계속 10페이지 하는 겁니다. 자, 건강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 없는 거 또 해당되지만 허약하지 않은 것도 해당되고요.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해서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WHO 이것까진 모르셔도 돼요. 세계보건기구예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러면 노화긴 노화인데 건강한 노화는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사회 활동, 그리고 차별적이고 그 독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그러니까 내 몸,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안녕을 유지한다는 게.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하고, 지역사회는 내가 살아가는 뭐 예를 들어 서울로 치면 뭐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뭐 용산구, 뭐 요렇게, 지금 지도와 상관없이 그린 건데, 어쨌든 그런 곳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해요. 지역사회. 서울로 치면 구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지역사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쭉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에 맞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영양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건강한 노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가시면 이 건강한 노화 계속됩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뒤에서 치매를 배우게 되는데, 건강한 노화는 치매에 걸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건강한 노화로 치고요. 그리고 유전적 생활습관적, 유전인 거는 되게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유전인자가 많고, 생활습관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다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이것도 생활습관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음식, 영양 보조식품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온 고혈압, 당뇨, 비만, 질병,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속화, 즉 노화를 저속 노화라고 해가지고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하는 게 건강한 노화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 예를 들어 뭐 퇴직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 모임을 갖는다던가 그런 것들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의사소통 잘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애정 표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 생산적인 활동한다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결국에는 자존감이라던가, 왜냐면 뒤에서 배울 우울감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 유지한다. 이것도 건강한 노화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개인들의 노력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 두 가지가 좀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요양이라든가 돌봄, 보건의료 이런 것들은 병원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환경도 요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는 안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해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하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때 확인하는 용으로 이 기출문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노년기의 특성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노년기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해야 되는 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해줄 수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체적 특성입니다. 자, 세포가 노화가 된다. 여기 보면 노화가 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고 잔존 능력이 저하가 된다. 회복 능력도 저하가 된다. 비가역적 진행, 요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뭐 노화, 저하 다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뼈와 근육도 위축되고, 예를 들어서
뼈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뼈 사이사이에 뼈를 받쳐주는 이제 디스크 같은 것들 있거든요. 여기 좀 확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 이제 수분이 줄어들면서 요게 계속 압력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있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요. 등도 굽고 키가 줄어들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피하 지방이 감소해요. 그래서 되게 말라 보여요. 게다가 주름도 많아지니까 더 외관상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게 세포의 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역 능력이 저하되면요. 여러 가지 각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잠재하고 있던 병이 생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들은 이제 독감 걸려서 안 죽을 수 있는 거 면역 능력이 저하되면 65세 이상은 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거든요. 이건 통계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면역 능력 저하도 중요합니다. 잔존 능력은 자, 우리가 잔반할 때 그 잔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능이 어떻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이 걷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설거지도 했는데 어느 순간 설거지하는 것도 아파 손이. 예.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잔존 능력이 떨어지고요. 자, 그 예시를 또 든 거고 여기 잔존 능력이라고 해서 회복 능력 같은 것도 저하돼서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거나 그러면 또 회복할 수 없게끔 그대로 요양원 가서 퇴원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이제 만성질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퇴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 다시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회복 능력 저하가 된 거 이거 따로 설명을 해드려요. 비가역적 진행. 요거에 집중하세요. 여기 앞에서 다 했어요. 좀 전에. 그러니까 요거에 집중해서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 어렵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뭐예요? 진행성 과정.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삼 같은 거 좋다는 거 다 캐가지고 그쵸? 다 다려먹고 다 구해먹고 해도 죽었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그렇게 뭐 재벌이든 진시황이든 다 죽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화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단어가 뭐다?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심리적 특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우울감과 우울한 감정과 여러분 우울증은 달라요. 우울한 감정은요. 내가 오늘 좀 비가 오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기분, 감정을 우울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뭐냐면요. 병이에요. 질환.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잠 잘 못 오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먹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안 먹어서 체중 감소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디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재미없어요.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게 화가 많던가 아니면 다 남 탓을 하는 행동을 해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면 노화로 인해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적힌 대로 이런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되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 당연히 우리가 너무 기분 나쁘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다가 우리가 대상자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내향성이 증가한다라고 한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교적인 분들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되게 내향적,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조심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그래서 결단 내릴 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 다 이어지고요. 경직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융통성이 없다라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방법을 정답이고 다른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 30대들이 항상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랑 얘기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경직성이 증가한다라는 게, 아이고 우리 어르신 연세가 들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새로운 기구, 스마트폰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방식 일 처리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회고의 경향이 있어서요, 과거의 일들 회상하고 떠올려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죽음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통합,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게 죽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가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재가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대상자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안 되면 요양원으로 예를 들어 가요. 요양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그 요양시설에서 요렇게 친근한 사물을 갖다 놔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집이 만약에 아니라, 집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집이 아닌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친근한 사물. 그래서 애착이라는 단어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고요. 인정받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많이 챙기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해 드려야 된다. 의존성도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양보호사한테 의존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쭉 보시다 이제 사회적 특성, 신체 정신적 특성이 이제 사회적 특성으로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역할을 보통 뭐 일 같은 거 하나가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대부분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은퇴로 연결되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역할이 변화되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젊은 세대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특히나 평생 일을 해오셨던 분도 65세 이상에 이제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역할 상실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이 은퇴를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연금이 나와도요, 각종 연금이 나와도요, 이렇게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이거 상대적 빈곤율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앞에서 하긴 했지만, 고립감, 근데 이게 우울증이 아니어도 우울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울증이 되고요. 자살. 여러분, 자살은요, 공식입니다. 뭐냐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살이 돼요. 자, 암에 걸리잖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잖아요. 얘예요, 얘.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료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전이가 돼서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거 죽을 사예요. 죽을 사. 좀 이상한가? 죽을 사. 사망이라고 하죠.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안 받잖아요. 그럼 자살하는 게 공식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자살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우울증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경험하면서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죠.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이게 뭐로 이어진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다른 복합적인, 이게 고혈압 오면 당뇨도 쉽게 오고요. 당뇨가 오면 고지혈증이라든가 동맥경화 이런 거 쉽게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관리하느라 뭔가 모임에도 안 나가고 술 하셨던 분들, 담배 하셨던 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다 요렇게 관계를 다 끊어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특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생애 주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애 주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전 과정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10대 때는 뭐하고 20대 때는 뭐하고 30대 때는 뭐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노인이 돼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노년기에는 통합대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 먼저 지금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아,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금 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약간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 또는 나는 다 잃었어. 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족이나 또 사회적으로 날 원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합과 절망,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겪는다라고 해가지고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양쪽 감정을 다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가 감정. 이게 노인의 생애 주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관계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해보면요. 먼저 노인 가족은요. 노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노인이 포함된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들이,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사는 요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노인 가구의 형태가 변화했다.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요 밑에 가족관계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노인 가구만 요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식들 키우다가 서로 멀어졌다. 그러면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은퇴 후에 노화로 인해서 건강 악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다시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에 그 남편이든 와이프든 아파요. 또는 만약에 죽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역할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따로 보셔야 돼요. 배우자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가 상실감으로 당연히 우울감과 비탄이 동시에 오는데 자, 2단계는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거 노인이라는 정체감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부만 남게 되니까 빈둥지 증후군, 그쵸? 근데 제가 좀 전에 확대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제는 뭐냐면 자녀가 노인 부부와 가까운 데 살면 같이 살진 않아도 가까이 살면서 부양한다. 이게 뭐라고요? 과거에는 확대가족이었는데 지금 뭐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수정된 확대가족이라고 해서 수정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 정의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또 뭐냐면 고부 갈등이 존재했는데 요즘에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도 이제 존재를 하면서 이제 갈등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룬 자녀한테 과도한 관심을 갖고 참견하거나 의존하면 안 되고 독립된 개체로 봐야 되고 부부 또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부모 손자녀 관계 요거 많이 공감을 하시던데요. 예전에 내가 이제 아이들을 키웠을 때는 부모 노릇을 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이제 부모한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애정만으로 감싸줄 수 있다. 그래서 손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고로 조손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가 이혼 가출 또는 아프거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둘이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를 갖다가 양육하는 거 이걸 조손가정이라고 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 있을 테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관계에도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경쟁심, 갈등은 어렸을 때는 많았겠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요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나오는 거 별표 하나 하고요. 잘 나오는 건 별표 3개 하거든요. 자, 노인 부양 문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노인 부양 문제가 뭔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렇게 여기에서도 요런 단어로 정리돼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보세요. 자, 빈고. 이게 사고라고 해서 빈곤이에요. 병고는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고독고는 고독이에요. 그 다음에 무위고는 내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쵸? 요런 문제들을 겪어서 건강도 악화되고 수입도 떨어지고 소외 고독감 이런 거 느낀다 그랬잖아요. 역할 상실 경험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부양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환경도 조성해주고 요렇게 요양이라던가 장기 요양이라던가 요렇게 사회적으로 좀 지지체를 마련해주자라고 했어요.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가지 고통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시험에 요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4가지 그래서 고 단어로 끝나는 근데 의미는 똑같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지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노인 부양 문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험에 더 앞으로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여러분. 자, 18쪽이죠. 자,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 그래서 일단은 공적으로 나라에서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든 부양이 다 필요해요. 먼저 사적 부양은 본인 스스로가 돌보거나 가족이 돌보는 거고 공적 부양은 이렇게 나라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나 복지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나오고 2008년부터 시행됐냐면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족 안에서 부양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부양이 예전엔 가족들이 했는데요. 이제는 사회에서 부양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통과된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득 재분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우리 노인 세대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렇게 결국 사회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연금, 각종 보험, 뭐 사보험도 요즘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이건 개인적인 대처예요. 그쵸? 노인복지정책 같은 경우 이거는, 공적 부양이겠죠? 그쵸?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이제 돌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생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보호, 가족의 역할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요양보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이웃, 요런 분들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여기에서 지금 우리 요양보호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차적 돌봄 관계가 있고 요양보호로서 그다음에 2차적 돌봄 관계가 있는 거죠. 직접 우리가 돌봐주는 거고 돌봄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역할.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2차적 돌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접 돌봐주는 거를 1차적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에 요양보호라고 해서 정의가 나오고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돌봄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그냥 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대상자 중심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과거의 요양보호 관점은 좀 성가시다.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르신들은 혼자서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돌보기 어려운 노인, 말을 잘 안 듣는 노인,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여겨졌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인간 중심의 요양보호라고 해가지고 개개인에 맞춘 요양보호를 제공하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추상적이고요. 자, 이게 여기에서 제 4절의 대상자 중심이잖아요. 요걸 말하고자 하려고 인간 중심의 요양보호를 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가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과거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드릴까라고 해서 누구 입장에서 대상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 여러분, 여기 상황이에요, 상황.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 감정?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상대방의 빙의돼서, 요즘 역지사지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러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상자 중심으로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뉴스 같은 경우는요,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이 뉴스와도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인구가 5명이라고 치면요, 그 중에 1명이 노인 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은데 부양할 인구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뭐다? 총체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나라에서 그쵸? 공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영역이 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뭘까요?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점점 앞으로 더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이고 여러분들 그 책 소개와 강의 소개에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서 좀 오늘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 자,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